작은 고이에 관한 이야기. 히가시노 게이고. 다스야가 죽었다. 마른 잎처럼 옥상에서 나풀나풀 떨어져서 죽었다. 방과 후에 내가 바보처럼 축구공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싶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엄청난 소리가 났고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순간 알 수가 없었다니까. 그부 다무라는 이런 말투로 그 비보를 내게 전했다. 다무라는 수많은 목격자 중 한 사람이었다. 다스야가 떨어진 건물 주위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었고 구급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다스야의 몸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다. 하얀 천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자 공연히 화가 났다. 다스야! 달려가려고 했다. 다스야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얼굴을 보고 뭐야 멀쩡하잖아 하고는 웃어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쏘아보듯이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 반 담임인 이모토 선생이었다. 가만히 있어. 조용한 목소리로 이모토 선생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된통 야단 맞았을 때처럼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주위에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가 터졌다. 들것에 실린 다스야의 오른팔이 축 늘어진 것이다. 그 팔은 마네킹을 연상시킬 만큼 가늘고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휘어 있었다. 징그러워. 옆에 있던 연약해 보이는 녀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식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지만 이번에도 그만해 하는 이모토 선생의 만류에 손을 놓고 말았다. 다스야를 실은 구급차가 떠나자 관할서 경찰관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목격한 몇몇 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했다. 구경꾼 틈에서 다무라를 발견하고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너한테는 왜 묻지 않는 건데? 내가 묻자 다무라는 못마땅하다는 듯 뾰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반의 후지오라는 녀석이 대표로 경찰을 만나고 있어. 다른 녀석들도 같이 목격했지만 후지오가 맨 먼저 신고한 모양이야. 게다가 그놈은 수재고 말이야. 후지오라. 아는 학생이다. 키가 크고 이마가 넓다. 다스야는 유키하라는 왜 옥상에서 떨어진 거야? 다시 묻자 다무라는 팔짱을 끼더니 그걸 알 수 없다니까 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기는 제스처를 취했다. 아무튼 갑자기 떨어졌어. 난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었거든. 유키하라가 옥상에 있는 것조차 몰랐다니까. 자살한 것 아니겠느냐고 다무라는 말했다. 그 가벼운 말투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다무라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그곳을 뒤로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사건 현장 부근을 돌아다녔다. 건물 옆에서 여학생 3명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손수건으로 누르고 있었다. 같은 반 여학생들이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려니 이모토 선생이 건물에서 걸어 나왔다. 이제껏 경찰에게 조사를 받느라 긴장했는지 얼굴이 약간 굳어 있다. 이런 일은 아마 교사가 되고 처음 겪는 것이리라. 이모토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젠걸음으로 다가왔다. 나카오카, 나랑 잠깐 같이 가자. 경찰이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옷 심각하게 말했다. 유키하라와 친한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말이야. 네가 싫다고 하면 다른 학생을 찾아보겠지만. 이모토는 교직원실 옆에 있는 응접실로 가라고 지시했다. 머리가 약간 벗겨진 중년 형사와 젊은 형사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다스야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현재 같은 반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다스야의 성격과 근황, 교우관계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형사들이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질문이 끊기자 대뜸 말했다. 다스야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중년 형사가 그래? 라고 되묻고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동기가 없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뭔가가 있다고 해도 유키하라는 절대 자살 같은 걸 할 애가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두 형사는 얼굴을 마주 보더니 의미심장한 웃음을 입가에 떠올렸다. 그러고는 나 말고 다스야와 친한 학생이 누구냐고 물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사이키 요코의 이름을 댔다. 형사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는 사이였던 모양이더구나. 이모토 선생님에게 들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라고 정정했다. 30분쯤 형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내가 거기서 얻은 정보는 다스야가 죽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응접실에서 나오자 이모토 선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주의를 끈 것은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이키 요코였다. 방금 전까지 운 듯 눈 언저리가 빨갛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이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슬픔이 솟구치는 듯 손수건을 눈가에 대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접실로 들어가는 요코를 지켜본 후 잠시 생각하다가 운동장으로 나왔다. 수도과 근처에 있는 벤치에 걸터 앉았다. 요코도 30분쯤 지나자 형사들에게서 해방되어 나왔다. 흔들리는 걸음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그녀를 보고 벤치에서 일어났다. 애썼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건넸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요코는 망가진 기계의 인형처럼 몸이 굳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다.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요코는 동정의 말 같은 건 하지 마. 라고 조금 빠른 말투로 그렇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곤 이마에 흘러내린 까만 생머리를 오른손으로 쓸어 올렸다. 조금 전에 본 눈물의 흔적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하려고 한 말은 다름 아닌 동정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 때도 누군가가 그녀를 괴롭힌 것을 알고 나중에 위로해주면 싫어하곤 했다. 요코는 천천히 다가왔다. 1미터쯤 거리를 두고 멈추어 서더니 똑바로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요짱이 날 데려다줘. 다스야를 대신해서.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 자전거를 밀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다. 도중에 요코는 띄엄띄엄 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 어디에서 사건을 알게 되었지? 그것이 처음 물은 질문이었던 모양이다.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와서 알려줬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스야가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속이 울렁거리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양호실에 누워 있었어. 그래서 경찰의 사정 청취도 나중에 하게 된 것이리라. 나머지 질문은 내게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다스야가 왜 그런 곳에 있었는지 그녀 역시 알지 못했고 최근 다스야에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는 증언도 같았다. 요코는 집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끝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위로할 방법을 모르니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기력에 감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기 전 다스야의 집에 들러보았다. 현관 등은 꺼져 있었고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가족들은 경찰서나 병원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저녁 노을에 물든 풍경이 일그러져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건을 목격했다는 후지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당장 만나고 싶다는 내 요청에 후지오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자기도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후지오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을 뿐인 작고 황량한 공원이지만 그런 만큼 인적이 드물어서 비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우리 반이 유키하라가 떨어진 건물 맞은편 3층이잖아. 난 그때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러다 눈이 피로해서 좀 쉬려고 창밖 풍경을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야. 후지오는 그네에 앉아 홀쭉한 몸을 흔들면서 그때를 떠올리듯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다시아가 떨어지는 걸 본 거야? 조금 긴장하면서 물었다. 그러자 후지오는 봤어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내가 봤을 때 유키하라는 옥상 울장에 올라가 있었어. 위험하다는 생각에 난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그 자식은 태연하게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졌어. 뭐랄까? 균형을 잃은 것 같았어. 다시아가 옥상 울장에 올라갔다고? 울장이란 폭이 30cm쯤 되고 높이가 1m쯤 되는 콘크리트로 만든 울타리다. 담력을 시험한답시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일부 남학생 사이에서는 유행이다. 교칙은 그런 짓은 물론이거니와 옥상에 올라가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아가 떨어졌단 말이지, 뛰어내린 게 아니라. 하지만 후지오는 신중했다. 뭐라고 단정할 순 없어. 유키하라는 옥상 울장에 올라가 있었고 떨어졌어. 그뿐이야. 그 이상은 무책임한 억측이 되고 말아. 경찰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그렇겠지. 그러니까 사고인지 자살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아는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걸까? 후지오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옥상에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더 이상한 게 있단 말이야. 더 이상한 거라니 그게 뭔데? 내가 묻자 후지오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키하라가 혼자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이상해. 후지오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밥을 억지로 목구멍에 밀어넣었다.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듯 어머니와 1살 아래 여동생인 도모코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내 방에 틀어박혔다. 오늘만큼은 도모코도 멋대로 방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침대에 몸을 던지자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축구부 활동을 한 중학교 시절 현 예선대회 1차전에서 패했을 때 찍은 기념 사진이다. 앞줄 맨 왼쪽에 흑투성이인 내 모습이 있다. 그 무렵 나는 윙 포지션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웃고 있는 다시아가 보인다. 그는 골키퍼였다. 유니폼이 하얗고 눈부시다. 다시아, 왜 죽은 거니? 사진 속의 친구에게 물었다. 죽어야 할 이유 같은 것이 있을 리 만무한데도 그 녀석은 죽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머리를 쥐어뜯었다. 다시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것이 계기가 되어 친해졌지만 결점투성이인 나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다시아는 왠지 놀라울 정도로 죽이 잘 맞았다. 공부든 운동이든 다시아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같이 있으면 형제로 볼 만큼 그는 키도 컸다. 어떻게든 다시아에게 따라붙고자 기를 쓴 것이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우리는 절친한 친구였다. 같이 축구부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오히려 그런 의식은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연습한 뒤 함께 대중 목욕탕에 가곤 했다. 탕 속에 들어앉아 몇십 분이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우리 둘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내 학교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다스야를 가까이 따라잡은 것도 그 무렵부터다. 고등학교 입시 때에는 다스야가 현립 W 고등학교에 지원할 거라는 말을 듣고 공부에 몰두했다. 위험하니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도 W 고등학교에 지원했다.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보내주어 주위 사람들을 감탄케 했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참으로 분에 넘치는 짓을 했다 싶기도 하다. 실은 다스야가 W 고등학교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할까 망설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기가 발동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까지 함께했다. 라이벌이자 베스트 프렌드였다. 유키하라가 있는 곳에 나카오카가 있고 나카오카가 있는 곳에 유키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다스야에게는 사에키 요코라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요코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도쿄에서 전학을 왔다. 그녀를 보았을 때 왠지 식은땀 같은 게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 것을 기억한다.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소위 말하는 두근거림인데 그녀를 향해 그런 풋사랑의 감정을 느낀 건 나만이 아니었다. 괴롭히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한 소년이 몇몇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용모는 물론 몸짓 하나하나까지 당시 우리에게는 그만큼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말이다. 조금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 성적도 우수한 요코는 이내 여자아이들의 리더격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즈음부터 한 남자아이와 친하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아이가 다스야다. 당시 다스야는 학생회 부회장이었고 공부는 물론 운동도 그를 당해낼 아이가 없었다. 그런 아이가 요코의 상대였으니 다른 아이들도 어린 마음에 납득한 셈이었다. 다스야와 요코의 관계는 교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평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물론 소풍이나 운동회에서도 같이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치껏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곤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남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요코가 여자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스야와 요코가 단둘이서 만나는 즐거움을 알게 된 듯 했다. 내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만나자고 했을 때 다스야는 몇 번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미안해하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둘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가급적 거리를 두게 되었다. 요코는 우리와 같은 W 고등학교에 지원했고 거뜬히 합격했다. 다스야와 늘 함께 공부했을 정도니 성적은 나보다 좋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모스바라 거리에 있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도서관에 자습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 후에도 다스야와 요코는 변함이 없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남들이 봐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산뜻하고 훈훈한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남녀 교제에 엄격한 고등학교 교사들도 두 사람에게만은 관대했다. 공공연한 사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이, 그것이 다스야와 요코의 관계였다.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기 혐오감으로 머리가 아파질 만큼 하찮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절친한 친구의 연인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지금도 그녀를 좋아한다는 실로 바보 같은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누구보다도 먼저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 내가 신문함에서 조간 신문을 꺼내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고등학생 옥상에서 추락사. 어제 일은
이런 헤드라인으로 사회면 중간쯤에 실려 있었다. 내용은 어제 다무라와 후지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거의 일치했다. 사고인지 자살인지 아직 정확한 견해는 실려 있지 않았다. 다스야의 부모님을 인터뷰한 내용도 실려 있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가장 불효막심한 일이라는 둥. 그런 이야기는 질색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다스야는 왜 그런 곳에 올라간 것일까? 지면을 훑던 시선을 허공으로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매사에 신중한 다스야는 내가 그런 짓을 해도 무서운 얼굴로 심각하게 화를 내곤 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후지우가 한 말도 걸렸다. 왜 혼자 있었을까? 그것이 후지우가 제기한 의문점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하긴 했다. 학교에 가보니 예상한 대로 온통 어제 일을 놓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1교시는 긴급 교직원 회의로 자습을 해야 했다. 학교 측의 책임 문제와도 연관되니까 다들 필사적이야. 소식통인 사사무토라는 반 친구가 말했다.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렇잖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교칙으로 정해놓았을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무슨 수를 썼어야 했어. 아마 다들 그렇게 말할걸. 사사모토는 네 생각도 그렇지? 라고 묻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화제는 요코로 옮아갔다. 충격이 클 것이라며 자기 일처럼 슬픈 표정을 짓는 여학생. 유키야라도 정말 멍청한 짓을 했다고 실감나게 말하는 남학생.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1교시가 끝나자마자 예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갔다. 다스야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 확인해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뭔가 너무나 멍청한 처사에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문을 걷어차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여학생이었다. 본 적이 있는 아이였다. 분명 2학년이고 다스야와 같은 영어 회화부 학생이다. 잠겨있어. 위에서 말을 건네자 고개를 숙이고 올라오던 아이는 경련이라도 일으키듯 몸을 움찔하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더니 깜짝 놀란 듯 살며시 입을 벌렸다. 다스야를 위한 헌화인가? 그렇게 물은 것은 그녀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작은 꽃다발을 봤기 때문이다. 꽃의 이름 같은 건 모른다. 소박한 하얀 꽃이었다. 꽃을 등 뒤로 숨기더니 그녀는 똑바로 서서 잠자코 있었다. 까만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였다.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옥상에 올라가 볼 생각인데 너도 같이 갈래? 그녀는 벽 쪽으로 뒷걸음질 치더니 전 됐어요 라고 말하며 몸을 휙 돌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하얀 꽃향기가 희미하게 남았다. 2교시부터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어떤 교사도 어제 일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교직원 회의에서 못을 박았는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이 되자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3학년 일반 교실로 갔다. 후지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본 거구나. 눈앞의 건물을 보면서 말했다. 3층 건물로 다스야가 떨어진 옥상은 이 위치에서 한층 올려다 봐야 한다. 맞아. 내가 봤을 때 유키하라는 바로 저 위에 있었어. 후지오가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라면 후지오가 가리킨 쪽을 보면서 말했다. 울장 위에 올라가 있는 다스야는 보이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울장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후지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만만한 말투로 대답했다. 사실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가 같이 있었다면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지.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적당히 대꾸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아가 떨어졌을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묻고 교실에서 나왔다. 교실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다. 이 건물은 4층까지 있다. 그러니까 옆에 3층 건물 옥상은 이곳 4층에서 보면 거의 평행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4층에는 일반 교실은 없고 재봉실, 음악실, 계단실, 영사실이 있다. 후지오의 반인 3학년 일반 바로 위는 재봉실이다. 여학생들이 가정시간에 사용하는 방이다. 바느질을 배우는 방일 것이다. 잠시 망설이다 문에 손을 대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을 살피면서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래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방이라 그런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실내는 보통 교실보다 조금 넓었다. 다양한 옷그림이 벽에 붙어 있고 큼지막한 책상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책상에는 그에 걸맞은 커다란 서랍이 딸려 있었다. 성큼성큼 교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다가갔다. 재봉틀과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커튼을 젖히자 햇살이 강하게 비쳐들어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손바닥으로 햇살을 가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옆 건물의 옥상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만약 그때 이곳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만한 목격자도 없을 것이다. 옥상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폈다.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여느 때처럼 이렇다 할 특징은 없는 콘크리트 광장이다. 다시아가 떨어진 건물 맞은편으로 또 다른 3층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두 건물의 옥상을 모두 내다볼 수 있는 셈이다. 기회가 되면 저 건물에서도 한번 사건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커튼을 쳤다. 5, 6교시는 멍하니 보냈다. 멍하니 보냈다고 해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시아가 죽은 원인에 대해 머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이렇다 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니 결국은 멍하니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6교시가 끝나자 이모토 선생은 내일 있을 다시아의 장례식에 다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정을 표시하겠다는 심산이겠지만 다시아에게 우정을 느끼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지 않나 보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 결과가 게시판에 나붙었다고 했다. 다들 그쪽에 더 흥미가 있는 듯 했다.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요코를 만났다. 아니, 만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료짱, 집까지 바래다 줘. 요코는 내 얼굴은 보지 않고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뭐 상관없지만 거기까지 말하고 걷기 시작했다. 이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요코는 별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따라왔다. 교직원실을 지나쳤다. 그 옆에 게시판이 붙어 있고 20, 30명의 학생이 주위에 모여 있었다. 담임이 말한 중간고사 결과를 보는 듯 했다. 딱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키가 큰 이점을 살려서 보이는 부분만 재빨리 훑어보았다. 1등과 5등까지는 늘 그랬듯이 같은 학생들의 이름이 조금씩 순서만 바뀌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 중에는 후지오의 이름도 있었다. 과연 그답다. 내 이름을 찾아보니 딱 10번째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걸러 요코, 다시아는 19등이었다. 다시아의 이름이 붙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네. 가라앉은 목소리로 요코가 말했지만 비통함은 느껴지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어제처럼 우리는 자전거를 밀면서 집으로 향했다. 처음 화제에 오른 것은 중간고사였다. 그렇다 해도 요코가 먼저 료짱 대단하다. 드디어 10등 안에 들었잖아. 라고 치켜 세워서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마디 대꾸했을 뿐인 대화였다.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지만 최근의 성적 향상에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적잖게 무리해서 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만큼 입학 당시에는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2학년 2학기 무렵부터 성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나 자신도 모른다. 한편 다스야와 요코는 1학년 때부터 줄곧 상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위에는 위가 있는 법이어서 그들도 좀처럼 10등 안에는 들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10등을 한 건 어쩌면 대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요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체조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축구부 이야기를 물었다. 억지로 화제를 찾고 있는 듯 했다. 다스야는 왜 축구를 하지 않은 걸까? 느닷없이 요코가 물었다. 중학교 때는 료짱이랑 같이 축구했잖아. 글쎄, 대답을 얼버무렸다. 요코와 나란히 걸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늘 다스야가 요코와 함께 걸었다. 쾌청한 날에는 둘이 손을 잡고 걸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 2개가 서로 맞닿을 만큼 바짝 다가서 있었다. 내가 끼어들 여지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요코뿐이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남자가 없다. 그리고 내일은 그 남자의 장례식이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오늘 점심시간에 재봉실에 가본 이야기를 했다. 흥미를 느낀 듯 요코가 물었다. 재봉실에 무슨 볼일이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에서 옆 건물 옥상을 봤을 뿐이야. 하긴 아무런 수학도 없었지만 말이야. 내 말에 요코는 그러냐고 짧게 대꾸했다. 그리고 1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학년 여자아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다스야와 같은 영어 회화부 아이라고 했더니 요코는 금세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 했다. 아, 틀림없이 가사이일 거야. 가사이? 응, 가사이 미요코. 2학년 8반 학생일걸. 잘 아네. 요코는 조금 주저하더니 말했다. 그게 다스야한테 얘기 들었거든. 그 애가 러브레터를 보냈대. 러브레터? 무심결에 되물었다. 그 말은 어쩐지 시대에 뒤떨어진 어감을 풍겼다. 그래서 다스야는 어떻게 했는데? 글쎄, 어떤 식으로 거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거절했을 거야. 만약 다스야가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이건 실로 재미있는 화제가 되었으리라. 아마 나는 요코의 질투심을 자극하며 놀렸을 테고 요코는 요코대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희미한 미소조차 떠올리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어떤 유머도 진혼가가 될 뿐이다. 그런데 말이야, 자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형사의 말을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요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의외였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너는 다스야의 연인이었잖아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어쩐지 나 자신이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식을 치른 날에는 비가 내렸다. 40여 명의 학생이 우산을 쓰고 모이는 바람에 다스야의 집 앞 좁은 길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도 없어졌다. 나는 5번째로 분향했고 불상 앞으로 다가가다 다스야의 부모님 앞을 지나쳤다. 어릴 때부터 신세를 져온 분들이다. 그다지 오랜만에 만난 것도 아닌데 마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두 사람은 늙어 보였다. 고맙다. 내가 지나치려는 순간 다스야의 어머니가 말을 건넸다. 모기 소리보다도 힘없는 음성이었다. 불단에 놓여있는 사진 속의 다스야는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하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분향을 마치고 두 손을 모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다스야에게 물은 것은 단 하나, 왜 죽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어도 내 가슴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역시 사자의 영혼 따윈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법 효율적으로 분양을 했는데도 반 아이 모두가 분양을 마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다. 그 후 1학년, 2학년 때의 친구 대표가 분양을 했는데 그들 중에 요코의 모습도 보였다. 요코는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실로 담담한 모습으로 분양을 마쳤다. 다스야의 부모님과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 표정에서도 차분함이 느껴졌다. 다스야의 부모님은 요코의 얼굴을 보자 다시금 무언가가 솟구치는 모양이다. 장래의 그녀를 다스야의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런 장례식은. 제자리로 돌아온 요코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죽은 자에게는 그렇지. 하지만 이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야. 그녀는 그렇겠지 라고 대꾸하며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후지오가 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후지오도 와 있었구나. 내 말에 그는 무슨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라며 입가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건 그렇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흥미로운 이야기? 그래, 실은 그때 나 말고도 유키하라가 떨어지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것도 나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말이야. 그래? 어때? 흥미롭지? 누군데? 후지오는 조금 과장되게 목소리를 낮추더니 1학년 여자아이야 라고 대답했다. 1학년? 그래, 소문으로 들은 건데 유키하라가 떨어진 건물 옆 옥상에서 매일같이 배구를 하는 애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만약 그날도 하고 있었다면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그랬다면 스스로 밝히지 않았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야. 생각을 좀 해봐. 올라가면 안 되는 옥상에서 배구 같은 걸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그렇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부러 나서서 야단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지? 1학년 여학생이라는 거 말고는. 후지오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 애들은 분명 다른 장소를 찾아서 다시 배구를 시작했을 거야. 1학년 여자애들은 늘 그런 식이니까. 그래, 그렇긴 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반 아이들은 대부분 분양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갔지만 나와 요코는 출관을 할 때까지 남아있었다. 빗속에 다스아의 몸이 실려나간다. 배경도 사람들이 입은 옷도 표정도 흑백과 회색뿐이어서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필름은 상처투성이다. 바이바이. 옆에서 요코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이튿날 방과 후 축구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자마자 후지오가 한 말이 생각나서 교정을 돌아다녔다. 옥상에서 배구를 하던 이들이 틀림없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공을 쳐올리더라도 그중 한 사람이 실수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을 날리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만한 장소를 틀림없이 찾아냈을 것이다. 그들로 보이는 그룹을 발견한 곳은 도서관 뒤쪽의 공터였다. 학교 담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만 잘못해서 공을 담 너머로 넘길 만큼 서투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일행은 6명이었다. 다행히 그중 한 명은 축구부 후배의 여자친구여서 이름도 알고 있었다. 히로미라고 했던 것 같다. 옆에서 눈짓을 보내자 그녀는 조금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리에서 빠져나와 수줍어하는 몸짓을 보이며 젠걸음으로 다가왔다.
먼저 그녀에게 옥상에서 배구를 했느냐고 물었다. 히로미는 혀를 쏙 내밀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선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 그보다 매일 옥상에 있었으면 그 추락사고도 본 거 아니니? 그러자 히로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주위를 살피더니 비밀 이야기를 하듯 입가를 손바닥으로 가렸다. 사실은 봤어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상황이라고 해봤자 그냥 유키하라 선배가 옥상 한 구석에서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휘청휘청 하더니 떨어졌어요. 휘청휘청이라. 후지오는 균형을 잃은 것 같다고 했지만 히로미의 표현이 좀 더 감각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떨어지기 전에는 어땠는데? 다시아가 뭘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고. 그러자 히로미는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라며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뭔가 봤을지도 몰라요. 다른 애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히로미는 뒤돌아서더니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내 쪽을 가리키며 두세 마디 하더니 5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비슷한 체구의 여자아이들이 나를 빙 둘러싸듯이 자리 잡았다. 나는 무심결에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애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대요. 히로미는 마주보고 서서 왼쪽에서 2번째 아이를 가리켰다. 그 아이를 히로미는 이짱이라고 불렀다. 몸이고 얼굴이고 눈이고 죄다 동글동글한 여자아이였다. 이짱은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라고 말을 꺼냈다. 말꼬리를 무질서하게 끄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 유행인 듯 했다. 무언가가 반짝했어요. 반짝했다고? 그쪽을 보니까 옆 건물 옥상 한 구석에 남자가 있어서 그래서 모두에게 알렸는데 떨어졌어요. 잠깐만, 옆 건물 옥상에서 뭔가가 반짝했다고? 네, 이짱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식으로 반짝했는데? 섬광이야? 아니면 전멸? 빠른 말투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한 듯이 히로미 쪽을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물었다. 번쩍이었어? 아니면 반짝반짝이었어? 이짱은 작은 목소리로 번쩍이라고 대답했다. 번쩍이라. 물론 이것이 다시아의 죽음과 관계 있는지 어떤지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척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들에게 인사하고 막 자리를 뜨려는데 맨 오른쪽에 있던 아이가 저기요 라고 말을 꺼냈다. 걸음을 멈췄다. 오늘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머리도 길고 히로미나 입장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녀는 말투도 제법 차분했다. 다른 사람? 누구? 체조부에... 그랬구나. 바로 납득했다. 그리고 조금 만족스러웠다. 사에키 요코구나. 머리가 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단을 맞는 것처럼 내 눈치를 슬슬 보고 있다. 요코는 어제 내가 후지오와 나눈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녀 나름대로 히로미 일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요코도 다시아의 죽음을 미심쩍어 하는 듯 했다. 사이키는 뭘 물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걸 물었어요. 유키하라 선배가 옥상에 혼자 있었느냐고도 물었지만 그래. 히로미 일행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말을 이었다. 나도 그걸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그래서 유키하라 말고 누군가가 또 있었니? 머리가 긴 아이는 확인하듯이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유키하라 선배 혼자였을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요코는 또 뭘 물었어?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제야 그들 앞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
히로미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축구부 연습에 5분쯤 늦었다. 지각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분당 운동장 한 바퀴다. 그래서 운동장을 5바퀴나 돌아야 했다. 혼자 묵묵히 달리면서 지난번에 요코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왜 다스야는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은 걸까? 그것이 요코의 질문이었다. 분명 소박한 질문이다. 그리고 실은 그에 대한 답변도 지극히 간단하다. 다스야는 축구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질에 겁을 먹고 포기했을 뿐이었다. 요코는 모르지만 다스야는 중학교 때도 주전 골키퍼가 아니었다. 처음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는 기대를 모았지만 다른 부원 중 나날이 기량이 향상되는 자가 있었다. 현 대회에서도 그는 보결 선수였다. 축구는 너한테 맡기련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결정할 때 다스야는 그렇게 말하며 축구부에 들어가자는 내 권유를 거절했다. 당연한 일처럼 나는 그에게 같이 축구부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정 선수가 되지 못하면 어떠냐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그런 말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정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못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명백해진 것은 축구에 관한 한 다스야보다 내게 재능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스야가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요코에게 비밀이다. 다스야와 한 약속이니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깰 수는 없다. 축구부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학교를 나서니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드문 일도 아니다. 평소와 같다. 어둑어둑한 밤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다스야가 영어 회화부에 나가는 날과 내 연습날이 겹치면 둘이서 이렇게 집으로 향하곤 했다. 경주를 한 적도 있다. 처음에는 막상막하였지만 이윽고 다스야가 나를 연거푸 이기게 되었다. 그걸 계기로 그런 경주는 하지 않게 되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앞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다스야는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자전거에서 내려 차를 먼저 보냈다. 그 정도로 조심성 있는 아이였다. 그런 다스야가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 리 없다. 그대로 자전거를 탄 채 자동차를 지나치려 했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눈 앞에서 위쪽을 비췄다. 빌어먹을 운전자가 하이빔을 켠 것이다. 더군다나 그 타이밍이 너무 나빴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라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브레이크를 잡고 다리로 버텨서 간신히 차는 피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망할 자식! 배기가스를 남기고 멀어져가는 차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겠는가. 다스야는 살해된 거야. 그렇지만 요코는 뭔가 생각하는 듯 혀로 입술을 적셨다. 어떻게? 빛이야. 빛? 그래, 강렬한 빛으로 다스야의 눈을 공략해서 균형을 잃게 하고 옥상에서 떨어지게 한 거야. 그랬구나. 요코는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정시간에 이용하는 재봉실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구나. 그래, 히로미 일행이 번쩍 빛나는 것을 본 위치와 다스야가 떨어진 지점을 직선으로 이으면 이 재봉실의 창문 위치가 된다는 것을 옆에 있는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에 그런 강렬한 빛을 낼 만한 물건이 있어? 있지.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창가로 다가가 하얀 커튼을 힘차게 걷었다. 순간 5월의 강한 햇살이 예각으로 비쳐들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쾌청한 날이었어.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선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거울? 그래, 이걸 쓴 거야. 옆에 있는 전신 거울을 끌어당겼다.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설마 이런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전신 거울의 각도를 조정해서 태양의 반사광이 맞은편 건물 옥상에 닿게끔 했다. 이윽고 옥상에 있는 계단실 벽에 전신 거울의 네모난 빛이 비쳤다. 저 빛을 다시아가 본 거구나. 요코도 곁으로 와서 계단실 벽에 달라붙은 듯한 네모난 빛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될까? 빛을 보고 눈이 부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발을 헛디딜 거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잖아. 못하지. 그 확률은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아무튼 반의 반보다도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인은 다시아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야. 단순한 장난기보다는 좀 더 악의가 담긴 심정으로 놀라게 해줄 작정이 아니었을까 싶어. 장난. 물론 그렇다고 해도 범인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난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실마리가 될 만한 게 있는 거야? 걱정 마. 생각이 있으니까.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코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거두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알았어. 너한테 맡길게. 하지만 범인을 알게 되면 바로 나한테도 알려줘.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전신 거울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계단실 벽에 붙어있던 네모난 빛은 한순간에 파란 하늘로 사라졌다. 범인은 그때 우연히 재봉실에 있었다. 그것이 내 생각의 기반을 이루는 명제다. 장난을 치기 위해 일부러 재봉실까지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반사한다는 건 그야말로 불현듯이 떠오를 만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면 그날 방과 후에 누가 재봉실에 있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먼저 그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이라면 2학년 7반과 8반이구나. 가토 가정선생은 묘한 내 질문에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그 사건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해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아의 죽음은 결국 사고사로 처리되겠지만 남겨진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낀 사람도 제법 될 것이다. 6교시에 7반과 8반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과제를 끝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방과 후에 재봉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지. 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던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학생이 누굽니까? 글쎄다, 그건 나도. 아, 마침 잘 됐구나. 가토 선생은 막 옆을 지나가려던 여학생을 불러세웠다. 2학년 7반 부반장으로 기즈마 레이코라는 학생이었다. 숏컷 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한눈에 봐도 활달해 보이는 아이였다. 가토 선생은 그녀에게 내 질문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모른다고 대답했다. 혹시 그게 미궁에 빠진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망한 내게 기즈마 레이코가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자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서 말했다. 제가 알아봐도 되는데요. 네가? 하지만 그럼 미안하잖아. 괜찮아요. 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기즈마 레이코는 눈을 반짝이면서 빠뜨리지 않고 시청한다는 형사 드라마를 3개쯤 열거했다. 그중 어느 것도 본 적이 없었기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첫 번째 소식을 전해왔다. 7반이 마지막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8반이죠. 그랬구나. 그럼 내가 8반을 알아볼게. 아니요. 제가 알아볼 거니까 됐어요. 하지만 반이 다르잖아. 괜찮아요. 그 대신 제가 드리는 정보로 뭔가 알게 되시면 제게도 알려주시기에요. 조금 난처해졌지만 기즈마 레이코의 도움은 분명 유용했기에
결국 알게 되면 그렇게 할게 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럼 기대하고 계세요. 기즈마 레이코는 꽤 신바람이 난 듯했다. 다스야에게 러브레터를 썼다는 후배 가사이 미요코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수면제를 먹은 모양이지만 치사량에는 미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축구부의 여자 매니저였다. 그녀는 2학년 8반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자살을 기도했다는 건 몇몇 학생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선배도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혼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날 밤 기즈마 레이코에게 전화가 왔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알아냈어요. 그날 마지막까지 재봉실에 남아있은 학생은 가사이래요. 다만 본인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튿날 점심시간에 운동장 벤치로 요코를 불러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요점만 먼저 이야기했다. 요코는 지난번에 다시야가 살해되었다고 말했을 때만큼, 아니 그때보다 더 놀란 듯했다. 가사이가?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다. 설마, 왜? 글쎄, 나도 모르겠어. 이번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거야 원, 마치 고개를 흔드는 인형이 된 것 같다. 모른다고? 그런데 어째서 가사이가 범인이라는 거야? 조사한 결과가 그래. 기즈마 레이코에게 귀중한 도움을 받았고 가사이 미요코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요코에게 전해주었다. 가사이 미요코의 자살 미수는 요코도 알지 못했던 듯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기즈마가 꽤나 요란하게 움직인 모양이야. 그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사이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살하려고 한 거겠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범인을 몰아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사이가 왜? 그래서 말인데 넌 짚히는 거 없어? 다시아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알고 있잖아. 그건 말도 안 돼. 아무리 다시아라고 해도.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한동안 우리는 침묵했다. 지금 여기에 다시아의 연인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한다. 마침내 요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기 말이야. 내가 직접 가사이를 한번 만나볼게. 그리고 진상을 물어볼게. 나한테는 분명히 얘기해 줄 거야. 네가? 응. 그래.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사이 미요코도 요코에게라면 진실을 말할지도 모른다. 알았어. 그럼 너한테 맡길게. 달리 손쓸 방도도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흘 뒤인 일요일 연락을 받고 요코의 집으로 갔다. 넓은 정원이 있고 하얀 상자를 끼워 맞춘 듯한 집이다. 요코의 방은 2층에 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초등학교 이래 처음이다. 다시아에게도 원인은 있었어. 어머니가 내온 홍차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요코가 말했다. 다시아가 그 러브레터를 영어 회화부의 다른 아이에게 보여줬대. 그러곤 그 아이를 통해 그녀를 거절한 모양이야. 다시아에게는 그런 면이 있거든. 직접 거절하는 것보다 충격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방식은 여자의 마음을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진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지. 요코의 말투는 가사이 미요코의 마음을 대변하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가사이는 보복할 심산으로 조금만 겁을 주려고 그런 짓을 했대.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울더라고. 나머지는 거의 요짱의 추측대로야. 재봉실에 늦게까지 남은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포기했대. 그래서 죗값을 치르려고 자살을 기도한 건데 왜 죽지 못했을까 아쉬워하더라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럴 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누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마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모두가 잘못한 것이리라. 작은 고이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입에 담았다.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북풍이 귀를 잡아 뜯을 듯이 몰아쳤다. 안마 시술소 전단지가 발 언저리에 달라붙더니 날아간다. 역의 육교라는 데는 왜 이다지도 더러운 걸까? 한낮에도 술 주정뱅이의 구토물이 한두 군데는 어김없이 눈에 들어온다. 피곤해 보이는 산타클로스와 연말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내 앞을 지나갔다. 묘하긴 하지만 눈에 익은 조합이다. 외투에 깃을 세우면서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걸까 생각해봤다. 아마 전화했을 때 기분이 그랬기 때문이리라. 으스스하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런 기분이 들게 한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유키하라 도시에, 그러니까 다스야의 어머니다. 1년도 지난 일이니 이제 와서 웬일인가 싶기도 할 테지. 이런 느낌으로 편지는 시작되었다. 적잖이 긴장했다. 이제야 다스야의 죽음에 관한 나와 요코만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다스야의 어머니는 재봉실의 전신 거울도 가사이 미요코도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오랜만에 그 아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단다. 편지에는 청소하다 발견했다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적혀 있었다. 편지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어제 졸업한 후 처음으로 모교에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아가 떨어진 그 옥상에 올라가 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옥상에 서서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다. 해답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동시에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차라리 가슴속에 진상을 묻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다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몇몇 여자아이가 스커트를 붙잡고 내 앞을 지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다. 뭘 보고 있는 건데? 돌아보니 직장 여성 못지않은 어른스러운 화장에 표정만은 예전 그대로인 요코가 웃고 있었다. 롤리타 컴플렉스 취향으로 바뀐 거야? 그런 악담을 하면서 걸음을 때려는 요코에게 오늘은 데이트 아니야 라고 말했다.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이야기? 요코는 조금 당황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럼 찻집에라도 들어갈까? 제법 괜찮은 집을 발견했거든. 이라고 제안했다. 아니야. 침울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평소에 요코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내 눈빛을 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다스야 일이야. 다스야? 있잖아 료짱. 그 이야기는 우리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마지막이야. 요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도 잠시 내 눈을 쳐다보더니 이내 눈길을 피했다. 알았어. 여기서 들을게.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육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정체된 차들이 겨루기라도 하듯 엔진을 가동시키며 배기가스를 뿜어대고 있었다. 트럭이 눈에 띄는 건
연말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내가 요코와 만나고 있는 것도 묘한 일이다. 나는 늘 다시아 뒤에 가려진 존재였고 내 첫사랑 같은 건 어렴풋한 추억이 되어 오래된 앨범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건 이후 급속히 친밀해졌지만 다시아에게는 지금도 캥기는 구석이 있다. 그래도 다시아 다음으로 요코가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따위의 허울 좋은 명분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역시 그런 건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요코의 하얀 옆 얼굴을 보면서 말을 꺼냈다. 마지막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었어. 그건 다시아가 왜 혼자서 그런 곳에 있었느냐는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야? 요코는 그 자세 그대로 표정도 변하지 않고 물었다. 응, 알았어. 절망적인 기분으로 대답했다. 다시아는 혼자가 아니었어. 너랑 같이 있었지. 요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끄러미 육교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다시아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대해 말했다.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것은 다시아가 작년에 쓰던 스케줄 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날의 일정도 적혀 있었다. 편지에 따르면 다시아와 요코는 방과 후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너희는 그날 방과 후에 옥상에서 만났어. 다시아는 네 눈앞에서 떨어진 거야. 하지만 사건 현장을 본 1학년 여자아이들은 다시아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옥상에는 계단실이 있지. 요코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제 확인하고 왔어. 그 여자아이들이 배구를 하던 위치에서는 계단실에 가려서 네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그러곤 잠시 틈을 두고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어제 가사이 미요코도 만났어. 요코의 표정에 변화가 일었다. 순간 숨을 멈추는 걸 알 수 있었다. 좀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들지 않더라. 굴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 그래도 경찰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날 넌 역시 다시아와 함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네가 그녀의 입을 막은 모양이더라. 진상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그래서 난 알고 싶어. 어째서 너는 다시아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는지 말이야. 요코가 갑자기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뜻밖에도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료짱은 전혀 짚히는 게 없어? 없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추리는 하고 있지. 들려줘.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촉하듯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육교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날처럼 그 옥상에 올라가 봤어. 그리고 네가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서서 그날의 상황을 떠올려 봤지. 그랬더니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전신 거울이 네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당연히 재봉실의 창가에 놓인 그 거울이 보였을 거야. 거기서 일단 말을 끊었다. 요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부 내가 상상한 거야. 아니, 공상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끝까지 들어줘. 다시아와 요코는 연인 사이.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움직이기 힘든 사실이었지. 두 사람은 늘 함께였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구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몰라. 사람의 마음이란 어김없이 옮겨가는 법이니까. 네가 다시아가 싫어졌다든지 사귀는 게 지겨워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너는 좀 더 다른 세계를 접해보고 싶었을 뿐이겠지. 회색 공간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 둘은 어떻게 보일까? 헤어지지 말자고 남자가 애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헤어져 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날 다스야는 요코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아마도 모든 것이 끝이리라. 옥상으로 나를 불러서 말했어.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생각이라고. 좀 놀랐지만 이내 납득했어. 다스야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이어진 말에 정말로 놀라고 말았어. 나한테 같이 홋카이도에 가자는 거야. 함께 홋카이도 대학에 지원하자고. 놀란 나머지 난 기가 막혔어. 그래서 잠자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난 앞으로도 줄곧 너만을 좋아할 자신이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더니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옥상 울장으로 막 올라갔어. 그때 난 정말로 다스야가 부담스러웠어. 다스야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다스야와 함께한 과거도. 왜 그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지? 요코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만 끝내자고? 말해야 했어. 그럼 료짱이 나랑 사귀었을까? 나? 잠시 망설였다. 아니, 망설이지 않았다. 대답은 뻔하다. 아니다. 고리타분하지만 우리 우정은 그랬다. 거봐. 그래서 괴로웠어. 솔직히 말할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다스야가 분명 내 이상형이었어.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성격에 매력을 느꼈지.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다스야는 점점 변해갔어. 지는 것에 익숙해졌고 평범한 것에 만족하기 시작했지. 그 무렵부터 료짱에게 마음이 끌렸어. 료짱은 챔피언은 아니지만 늘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었으니까. 난 그런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좋아. 말해봐. 이래도 내가 바람기는 여자인 거니? 고작 고등학생 나이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요코의 표정은 울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슬퍼 보이는 눈동자가 내 마음에 아로새겨졌다. 난 더 이상 작은 사랑에 속박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 다스야의 연인이 아니라 나, 사이키 요코로 살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봐주질 않았어. 마치 남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만 것처럼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조차 없었어. 게다가 다스야의 진지함이 묵직하게 나를 짓눌렀어. 맞은편 건물에서 무언가가 빛난 건 그때였어. 부정하지 않겠어.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기대를 건 거야. 기대를 걸고서 말했어. 다스야, 저게 뭐지? 라고. 가는 음성이었지만 내 귀에는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어릴 때 싹튼 사랑이 이런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는가. 전신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한 건 가사의 미요코지만 그것을 다스야가 보도록 유도한 건 요코였다. 요코는 입을 꼭 다문 채 저녁 노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렌지 빛깔로 물든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엇을 위한 눈물이고 누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내게는 건넬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젠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나와 요코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지나쳤다. 남자가 여자를 버린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머리가 긴 여자아이가 때마침 내민 록카페 전단지를 무심결에 받아들었다.